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입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일본은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더라 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일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이미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선대위 국가비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 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대위 갈등 속에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해체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주어지는 방역지원금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이와 별도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잠행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선대위 국가비전위원장을 함께 맡아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와 마주한 이 후보는 연신 몸을 다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1시간 20분에 걸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을 포함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시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잘해야 한다, 민주당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도 했고 이 후보는 더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년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분당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해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적인 선대위 합류로 두 달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지층의 경선 갈등 해소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 갈 수 없어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수입한 이념이라고 말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발언 논란에 묻히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혼내달라고 호남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비판하려다 또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발언도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단 말로 해석되며 핵심 당원들을 자극했습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의 과거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윤 후보가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외국 등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 논란을 해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대위 전체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발언 논란 탓에 정책은 또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호소했지만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이나 메시지는 사라진 채 또 구설만 남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선대위에서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해체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장외에서도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선대위가 느리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총괄 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후보와 협의하면서 다잡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공보단장에는 김은혜 의원을, 이 대표가 맡았던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임하며 사퇴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갈등 당시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한데 모아 비판했던 장 의원을 집중 타격한 건데 장 의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빠진 채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잡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해 메머드급 선대위 안팎에선 개별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내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부인 문제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대응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데 마음 한켠에 본심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지적을 하니까 일종의 꼼수와 면피성 발언으로 이걸 외면하고 싶은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식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얘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간 대통령 부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영부인이라는 용어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박정희 유신 정권 무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자녀들이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아들을 영식, 딸을 영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직접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명박, 영부인 김윤옥이라고 적힌 기념품을 배포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에 대해 영부인이라는 호칭 대신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권위적이자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대통령의 대외 행사에 함께하며 국가의 얼굴로 활동하죠. 단독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정도로 위상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후보 배우자의 호감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호남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 드디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면 잠깐 좀 보시죠.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후보가 이 대표의 고향에 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거 합치긴 합치더라도 늦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서 손을 잡고 공동 위원장직도 이제 맡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원팀이 진짜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전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는 100% 제가 100%라 말은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100% 마음을 얻는데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함께 합류를 하셔서 손을 맞잡아 주셔서 원팀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게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으셨어요. 이게 저는 상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위원장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국가를 통합시키는, 그러니까 비전과 통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남에서도 이제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51일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 의사를 좀 밝히시지 않으셨던 이낙연 전 대표까지 통합이 되면서 원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결집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인사들 중에서 당을 갖다 나갔던 분들도 이제 다 끌어안겠다. 그래갖고 대사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호남 중에서 이제 전라남도 하면 이낙연, 천정배, 전라북도 하면 이제 정세균, 정동영, 그 맹주들이 확 도와주면 뭐가 살아나는데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사실은 민주 진영, 그리고 지금 현재 초창기만 해도요, 선거가 시작된 초창기만 해도 그 정권 심판론이 너무 세서 지지율이 격차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저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합치면 힘을 모으면 될 수 있겠다고 한 자신감,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 강하게 제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민주당을 이제 고무시킬 만한 게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BS라고 흔히 부르는데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대선 지지도 이제 조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일단 앞지른 걸로 나왔는데 그 격차도 크고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두가 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인 허위 이력 의혹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터져서 논란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사퇴하며 나갔지 않습니까? 직접 물론 대표직은 유지합니다만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조사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보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슈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5%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9%를 얻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물론 이게 뭐 계속 갈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그 대선 구도로만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악재가 많아서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이가 좀 벌어졌다는 것도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제 갖고 있는 카드가 뒤집을 만한 역전을 시킬 만한 카드들을 좀 넉넉히 갖고 있느냐, 누가 더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꺼내봐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핵심 메시지만 간략하게 던지면 되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또 말꼬리를 잡히거나 아니면 맥락이 틀려지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가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4.19 같은 혁명하고 예. 5.18이나 이 또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수입됐다고 하는데 수입된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그 수입에 대해서 어느 나라인지 뭐 어떤 네. 의미로 얘기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상으로 보면 현재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장 격동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참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한 말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건 명확하고요. 예. 그러면서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이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논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80년대에 정말 본인의 그 어려움이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 한다는 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모든 걸 걸고서 거리에 나와서 맨손으로 독재 정권과 한 거에 싸웠던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을 예.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된 어떤 것, 우리나라 것 아닌 것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80년대 그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정착의 시발점이 됐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저렇게 폄훼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다 살아계시고 실제 존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던 그런 희생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좁혀놓고 그걸 따로 이제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뭐 아직은 좀 분명한 해석이 좀 먼저 내주셔야 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뭔지는 잘 아직 내용은 모르겠고. 또 하나 예. 저는 이게 당 이름을 잘못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3지대에 가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권 교체는 워낙 다급한 문제여서 제가 부득불 국민의힘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가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유가 민주당으로 가지는 못하고 예. 부득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해석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말 그대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못 가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맥락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앞부분에 이유를 댔는데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를 그렇게. 해야 되니 민주당은 못 가고 부득이하게. 근데 부득이함이란 말을 쓰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뭐 당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냥 차선책이냐 우리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거냐 이런 이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국민의힘 뭐 해체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좀 불만이 많았어.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분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말이 나와서 민주당 못 가니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갔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문제는 아니다. 즉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부득이하게 민주당을 못 가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권 교체 해야죠.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켜버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르고 그랬었죠. 자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말도 예. 잘 설명을 했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이 좀 엉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데 왜 자꾸 이런 실수가 나오나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정리했다면 이 말들이 본인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모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공보팀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하기 전에 어떤 정보들을 좀 주지 않겠어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이 발언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자료, 참고 자료를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숙지하는 과정에서 혹시 본인의 생각과 그 내용들이 약간 충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상으로 보면 약간 좀 앞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연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공보팀이나 아니면 참모진에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걸 정확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참모진에서 준 내용들이 좀 혼합되다 보니까 좀 문맥상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진행 과정에 선거 진행 과정에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뭔가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피곤하시지만 딱 일어나셔서 마이크 잡고 몇 사람 측근들 앞에서 한번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 부분은 아예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확 줄여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리허설을 서너 번은 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숙달되면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선대위에서 빠져나간 이준석 대표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빠져나가서 당무를 보면서 지원을 한다라면 괜찮은데 발언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그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이준석을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윤핵관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정권 교체와 후보만을 위해 생각할 때고 이런 인신공격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사실상 국민 그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윤 후보의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근데 이 대표는 바로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겠죠. 그렇죠.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잘하냐.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건데 윤 후보가 아직 그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뭔가 인식을 못한 것인지 대답을 슬쩍 피하는 것인지 그냥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면서 직책을 내려놓고 출근도 안 하시는 분이 선대위에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선대위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지적을 하느냐.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가 있다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직도 선대위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선대위를 나간 것도 결국은 이제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윤핵관에 대한 어떤 반대, 윤핵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표출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 후보는 그거를 상당히 좀 이제 그 장제원 의원 측, 즉 윤핵관은 없고 장제원 의원 출근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얘기를 하면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충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나가더라도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렇게 언론에 나와 자꾸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럼 윤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든 싫든 이 대표를 함께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뉘앙스를 보면 장제원 의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더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저 장제원 의원하고 같은 지역구인 부산진 갑이죠. 서병수 의원은 윤핵관 쪽을 정리 안 하면 이 대표처럼 또 나가고 할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제대로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 대표의 지적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윤핵관이 거의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 측근들 때문에 그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서병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갈 수 있다. 즉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세로서
작동을 해버리면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체계로 보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본부장, 단장들이 있는데 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후보의 지시만 받겠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조직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미봉책으로 저는 보이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인의 조직이라고 하는 종합상황실인가요? 네. 그 실을 통해서 권성동 비서실장 측과 함께 두 축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힘은 권성동 비서실장 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땐 제한적일 거다. 실제 개혁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서병수 의원의 이제 토론 얘기를 보면 일정표를 이렇게 받아들면 당 대표도 그렇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할 일, 통상 업무, 이렇게 써 있더라. 이걸 가지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래서 당이 빨리 정비가 되기를 촉구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아무튼 이 난관을 빨리 극복하고 멋진 선대위를 꾸려서 대선 전에 승부를 갖다 겨뤘으면 하는 모습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이어 두 번째 실형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갈색 패딩 차림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갈게요. 보호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나와주세요. 보호자는 본인의 지시로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정보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의 이력서 부풀리기 의혹에 더해 장모 최 씨까지 잇따라 실형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짊어져야 할 가족 리스크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 결과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최 씨의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해당 아파트 등기를 떼보니 현재 소유자는 김모 씨인데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2016년 김 씨 소유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겁니다. 김 씨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씨가 김 씨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사 표탈 혐의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세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이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작진이 어렵게 접촉한 김 씨는 최 씨와의 채무관계에 따른 가등기 설정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큰 회사에 내가 그 크게 아주 적자가 났었어요. 네. 근데 내 돈을 몇 푼 갖다 쓴 게 있어갖고, 네. 내가 그거 가다키라도 해오셔요. 어? 네. 내가 그 돈 몇 푼 안 돼, 많아요. 그래서 그 가다키는데 바로 내 정리하고 풀었어요. 차명 보유 의혹은 최 씨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일대 토지에도 제기됐습니다. 가등기 설정을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게 한 것으로 드러나 더 주목되는 곳입니다. 등본을 보면 최 씨의 친오빠가 소유한 땅 5필지 중 2필지에 대해 김 씨의 개명전 이름 김명신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여기에 최 씨가 이 땅을 담보로 2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대출받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빠 명의 땅에 딸인 김 씨가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땅에 대한 권한은 최 씨가 행사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실제 이 땅은 최 씨 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 씨가 2019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뉴이처 제작진은 김건희 씨 오빠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최 씨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삼촌이 담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필지는 그 공동담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 은행에서.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 오빠가 뭐, 그거 뭐, 동생한테 못 해주고 뭐 있어요. 값어치도 안 나가는 땅.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도 차명 보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2004년 부동산 업자 안모 씨가 공흥리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곧바로 가등기가 설정되고 2006년 최 씨가 그 땅을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뉴이처 제작진이 가등기를 설정한 인물들을 찾아가 만났지만 최 씨의 차명 보유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등기로 잡아놓고 내가 돈 못 돌려주는 대신 이거 내가 담보로 잡혀놓게 이럴 수는 있지.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 서류가 아마 없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아마도 그거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차명 보유가 세금은 물론 개발 예정지 개발 부담금을 낮추려는 수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2004년도나 5년도, 6년도에 사업 시작하면은 본인들이 그 수지 분석을 다 하거든요. 땅을 얼마에 매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는지 다 분석을 하는데 개발 부담금이 20억, 30억 나온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좀 내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부동산에 가등기만 설정돼 있으면 차명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와 전국교수노조 등은 오늘 김건희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김 씨의 허위 날조 경력이 20여 개에 달하고 5개 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다수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야당 의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의원 7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또 우리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공화국이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야당 의원일 경우엔 통신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함께 출장 갔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만 안 됐을 뿐 이미 여야의 특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전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수처의 통신기록조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 장유미 변호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에 대한 어떤 위조와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를 이제 위반했다. 결국 이 세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 좀 혐의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총 3가지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최모 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4차례에 걸쳐서 통장 잔고를 위조를 하는데 이 위조 증명서의 그 총 액수를 합치면 무려 3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행사를 위해서 이런 위조 문서를 만들었던 건데 어디에 행사를 했느냐? 물론 이 뭐 도촌동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신탁회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력이 있다, 충분히 이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행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번에 판단을 내린 건 이 부분을 관련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까지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실제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금 한 4억 원 정도만을 납부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만 치른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게 됩니다. 이 매수인의 계약금을. 그래서 이 최모 씨 측에서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위조된 이때 낸 서류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잔고 증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모 씨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나는 제출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이 증명원 자체가 최모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첨부돼서 날인이 있는 상태로 제출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도 사실상 본인 명의로 샀으면서 뭔가 다 조세 포탈 등등의 어떤 이득을 누리고자 제3자 명의로 했다라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서 중개를 했던 당시의 중개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네. 자. 잔고 조작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걸 재판에 사용한 것은 나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내 동업자가 갖다 했더라. 근데 재판부는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다 합의서에 다 사인하고 그랬던데 뭘 그러냐 이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 위반은 나는 돈 빌려준 거 외에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보니까 중개업자라든가 동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들 회사에서 그 돈을 변제한 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군요. 뭐 복잡한 사건이 여러 개 엉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몇백억대라고 하는 거액에다가 그걸 재판에다가 행사를 하려고 했고 그걸 또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했다가 거기다가 또 부동산을 또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많이 챙겼다.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형한 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선고량이 더 클 것 같은데
1년이면은 작다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봐주기 아니냐라는 뭐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구형량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어요. 검찰 구형량 자체가 사실 높지는 않았고 재판부가 그 1년을 그대로 선고를 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잔고 증명원을 1억 원을 위조한 것과 무려 300억이 넘는 돈을 위조한 거는 그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위조를 했고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에서 이 최모 씨가 인정을 했지만 사실 나머지 혐의 이 부분을 재판부에 증거로 낸 것도 나는 몰랐다. 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한 사실도 없다 등등은 사실 재판부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소명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불이익하게 판단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양형 사유를 보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점 그리고 고령인 점 등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네. 이미 다른 재판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라는 걸 또 감안을 했군요. 네. 예. 그래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2심 징역 4년이죠. 이거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계적으로 동렬해놓고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일부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이제 여러 건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되게 징역 4년이라는 좀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에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입시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해했던 그 사건과 이건 사실상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사건임에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은 비교적 뭐 동렬에서 봤을 때 좀 약하게 처벌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그렇다면 인정을 했다면 검찰은 왜 구형을 비교적 이렇게 적게 한 것이냐. 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3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는 인정을 했고 2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소할 뜻을 비췄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통 항소심에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줄어드는 추세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 이르를 때까지는 많이 좀 고통도 받았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여지도 있었다라고 판단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의 연관관계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뭐 1심에서 뭐 구속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전략대로 뭐 일부는 인정하지만 동행사죄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툰다면 이 부분은 재판부에 의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 회복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1심에서의 전략 그대로 항소심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크게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보석 상태라는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의료인이 세워야 되는데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양급여 22억 원을 나름대로 부정하게 탔다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던 거고 이것도 항소심이 이제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음 달 25일로 선고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적지 않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어쨌든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신호로 파악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쟁점은 이 부분이 돈이 흘러간 내역은 있기 때문에 단순 대여냐 아니면 투자냐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여라면 그 돈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영에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아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대여금이라면 이 변제를 언제 할 것인지를 약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실관계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큰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이 해당 병원에서 일을 했다라는 점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뭔가 깊숙이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또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다른 형사 사건에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 17억 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경위가 요양병원을 어쨌든 확장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증언을 했던 내용이 또 기록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전혀 아니라고 무죄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0월쯤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게 이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걸 한번 좀 공방을 좀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찰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 대선 통신 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과연 사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광범위한 사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자료 요청.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 두 가지 부분이 다 녹아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공수처의 해명은 우리는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 통신 내역을 들여다봤다라는 건데 이 바라는 법령이 전기통신사업자법 83조 3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할 경우에 이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민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이를 이제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장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뭐 아주 통상적으로 해오던 절차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 8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그동안 크게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해당 법령이었고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간 전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각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또 한 건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또 넘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봤다라는 점에서 이런 사찰,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동안 경찰과 검찰도 통신 자료들은 얼마든지 조회해서 봤을 것 같은데 유독 공수처에만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꼼꼼하게 아니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만연하다고 할 정도로 뭐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조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수처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것은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이른바 황제 소환을 했다라고 언론이 굉장히 이성윤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 중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를 하나의 기점으로 그 가족 그리고 뭐 영상 취재 기자 그리고 여러 그 보고 라인에 있는 기자들의 핸드폰 번호와 그런 통신 자료 내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최소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조회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109명이 늘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00명을 넘었고 치명률도 0.85%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19명, 일주일 전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700명 넘게 줄며 증가 속도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유행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숫자는 여태까지 발병한 것들이 한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확진자 숫자나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코로나19 발생의 결과이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향후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완전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전담 중환자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20일이 지난 중증병상 환자들에게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증전담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었고 전국 가동률도 80%에 육박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 발현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병상 입원 환자 210명에게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이 가운데 89명이 동의해 71명이 병상을 옮겼고 나머지 18명은 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일부인 63명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해 적정성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20일이 지났더라도 면역 저하로 감염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의료진들 검토를 거쳐 결정한 일반 병실 전원을 거부하면 격리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후에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격리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거나 내보내버리는 그런 걸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 또는 전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엉뚱한 대상에 전원 명령을 내리거나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이동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소명하도록 해 업무가 이중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판단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가 전원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명령서가 온 날 8명이 대상이 됐는데 한 분은 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선정이 됐고요. 6분은 소견서를 냈어요. 이동을 못 시키는 사유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일반 병상으로 옮기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일반 치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과 대전, 강원 등 곳곳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첫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입국 1일차 검사를 받았는데 19일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변이 검사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와 함께 부산행 국내선을 탄 승객 21명과 가족 등 접촉자 2명을 검사했는데 일단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입국한 그 1일차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접촉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가 확인되면서 지역 첫 오미크론 환자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3명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와 연관된 변이 의심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되는 확진 환자가 8명 추가돼 변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지역 전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에게는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낮춘다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수요일 하루 부산 432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1,8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지역 감염에서 26.4%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하고 손실 보상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숙박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 왔습니다. 운영 가능한 객실의 수가 3분의 1을 줄어서 분명히 손님을 못 받고 장사를 못 했는데 우리는 왜 지원된 사에 빠지는지. 정부가 이번에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는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 전화로 하면 되는데 오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숙박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됐고 지급 하한 액수가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이번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여행업이 방역 조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역 지원금 100만 원만 갖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도저히 힘에 붙여서 규모가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을 텐데 그 임대료를 보존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공평하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불만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우리 언론은 언론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보십시오. 5점 만점에 3.44점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2007년이니까요.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기자가 체감하는 언론 자유. 언론 정책에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왜 언론 자유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을까요? 글쎄요. 3.44 꽤 높은데 언론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십시오. 언론 개혁이 제대로 되는 거냐?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쏟아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적폐청산, 기득권 해체에도 미흡하니까 자유를 더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보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기자들이 어떻게 점수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 언론의 공정성 2007년에 3.03이었는데 쑥 내려갔다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2.6밖에 안 됩니다. 15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어림도 없네요. 언론의 공정성은 이렇게 10여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 언론 자유는 누리는데 언론 공정성은 별로다. 오늘 나온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십시오. 조갑제의 시각. 문재인의 영혼은 김일성의 악령에 접수되었는가. 이런 기사도 나가네요. 자, 그래서 차라리 외신 보도를 자주 이용한다는 분들도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4년 반 동안 외신이 바라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역량을 갖춘 선진국이라고 돼 있네요.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나라를 외신들이 보도한 건수가 10년 전보다 10배는 증가했습니다. 예,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특히 인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말이 제2외국어가 됐군요.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능력, K-팝, 한류 열풍 등이 꾸준히 외신에 실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밤부터는 급강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고 자료가 집계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을 기준으로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이 중심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이 경계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모두 점유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강한 한파,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성탄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뒤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사흘 이상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탄 한파 속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과 제주도 산간 지역입니다. 특히 영동에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또 성탄 이후에는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 가정 적지 않은데요.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혼한 딸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A씨 부부 집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손자는 A씨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친부모로 알고 컸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씨 부부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손자가 충격받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던 A씨 부부는 결국 손자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친부모가 존재하는데 입양을 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한 끝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관 다수가 일정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부모와 친부모, 손주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 신문이나 조사를 통해 입양 시 이득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과 함께 세부 판단 기준까지 대법원이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버린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부모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버려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베네 쪼그리를 입은 신생아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에게 사랑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 A씨는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50일 동안 찾아오지도 끝내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피해 8개월 동안 도주하다 지난 19일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버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들을 갖다 양육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구속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접종도 못하는 등 당연한 권리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50일 동안 아이는 조리원 사람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50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보내면서 정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안쓰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에 태어난 다른 아이도 출생 신고 없이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수입된 민주화 이념이라는 발언이 또 문제가 됐죠. 8036님, 윤석열 후보의 민주화 운동 발언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국민이 군부 독재에 항거한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7602님, 대선 후보의 활발한 정책 토론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검증은 정책에 대한 생각과 같이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장모의 잔고 위조 등의 혐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0277님, 표창장 위조에는 4년 선고, 통장 잔고 위조에는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